안타깝게도 엄청난 거짓말로 자기 행동을 덮어버리는 주인공의 결말이 있는 영화를 보셨네요. 의외의 만우절 맞춤 영화를 지금 보시는 셈인데 오늘 뭐 가볍게 먼저 얘기를 시작하자면 오늘 TPO에 맞게 진주 목걸이를 하고 오셨네요. 제가 이거 뜯어버려도 되나요? 거의 지금 이 퍼포먼스가 완성되려면 계단을 저희가 내려면 집어 뜯어야 되거든요. 세게 한번 뜯어줘야지. 네, 오늘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진주 목걸이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이상적이게 장면에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뭐 진주 목걸이 얘기가 어쩌다 먼저 나오긴 했지만 그 영화 안에서 되게 완벽한 어머니상, 완벽한 뭐 아내상 이렇게 좀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아이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진주 목걸이가. 그래서 또 인물의 액세서리를 또 보고 성격을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저도 오늘 TPO에 맞게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TMI지만 다래끼로 한 달째 고생을 하고 있어서 안경을 지금 부득이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착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붓기가 가라앉는 과정을 한 달째 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눈이 바다표범이었다가 이게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디 서기 부끄럽지 않은 정도는 일단 됐습니다. 너무 지금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일단 이 영화를 어떤 면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보고서는 설마 진짜 그렇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왜냐면 이런 영화의 대부분의 흐름은 그냥 한 사람의 망상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망상에 모두가 좀 말하자면 피해를 보는 식의 결말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제 예상을 한 번 더 커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좀 요새 말로 신박하다라는 인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그냥 소감을 먼저 한번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갈까요? 네, 저도 처음에 영화 첫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거 뭐지? 근데 왜 이렇게 긴장되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뭔가 파티도 있고 따뜻한 시간들도 나오고 뭔가 전형적인 어떤 1960년대 가정 모습들이 막 나오면서 그냥 이런 이야기인가? 라고 보니까 이제 뒤쪽에 엄청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영화가 막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저도 끝까지 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 좀 귀엽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을 방향으로 이 영화를 완전히 틀어서 조금 더 정말 스릴러적인 면모를 과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인상은 위기의 주부들의 모성 발휘 버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후에 제가 그런 한 줄 평을 썼는데 아직 공개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림 같은 베일을 벗어 던지고 기꺼이 어둠 속에서 뒤엉키는 위기의 엄마들이라는 한 줄 평을 써봤는데 자기를 완벽하게 가리고 있던 무언가를 다 집어치우고 드러난 본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라는 걸 말하는 영화인 것 같기도 했고 영재가 우리나라에는 마더스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지만 마더스 인스팅트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뭐 직역하자면 엄마의 본능 같은 거겠죠. 엄마들의 본능일 텐데 이 인스팅트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세대에게는 원초적 본능으로 너무 익숙한 단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되게 움찔움찔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본능에 대해서 파헤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은 2018년 나온 프랑스 영화의 리메이크작입니다. 그리고 그 벨기에 작품의 원작이 또 있어요. 책이 아주 원초적인 원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벨기에 작가 바바라 아벨이라는 사람이 쓴 불어보는 데리어 라헨이라고 하는데 증오의 배후라는 굉장한 제목을 달고 있는 원작 책을 2개의 영화로 만들었고 이번 버전이 할리우드 리메이크판 인셈인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이라면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한 작품이라는 건데 이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뭐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 배우 누구죠? 에디 레드메인이 호킨스 박사를 연기했던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뭐 채털리 부인의 연인 같은 다양한 작품에서 촬영 감독으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직접 감독 데뷔작을 선언한 작품이고요. 부누아 들롬이라는 감독이고 본인 연출작, 본인 촬영작,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빈 감독의 작품을
이야. 안 그래도 네. 좀 감독이 궁금해서 전작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나오지 않아가지고 네, 첫 번째 아, 조작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연출작의 첫 번째 촬영 감독도 어쨌건 본인이 다 맡아서 한 거잖아요. 근데 촬영하는 동안 어떤 부분은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뭔가 겸했다는 거는 대단한 베테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보통은 이제 한쪽에서 막히는 부분을 다른 한쪽에 풀어주는 방식으로 현장이 그렇죠. 돌아가잖아요. 네. 연출가가 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지, 어떻게 제시해야 될지 조금 난감할 때 촬영 감독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혹은 촬영 감독의 기술적인 어떤 방향을 연출로 덮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본인이 혼자 정말 선택하고 본인이 혼자 또 찍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좀 확신이 굉장히 분명하게 있어야 촬영한 커트들로 완성된 장면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기에 할 수 있었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원작이 있어서 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건 뭐 반은 농담이지만 누구한테 뭐 맡길 수 있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베테랑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찍고 싶은 대로 또 찍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작품은 뭐 대단한 어떤 해설이나 의미를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또 그만한 아주 어려운 함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오늘은 작품에 대한 뭐 구체적인 해설보다는 좀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접근해 보자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대 배경과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960년대라는 점, 그리고 미국 교회에 있는 집이라는 점, 그리고 중산층 사람들이라는 점, 이 세 가지만 뭉치면 저는 일단 무조건 흥미로워요. 재밌죠. 재밌죠? 여기에 뭐 비밀, 거짓말 이런 거 끼면 그냥 뭐 게임 끝인 거예요. 일단 그런 비주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그 안에 주방 도구들 보는 것도 막 너무 신나시죠.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미국 교회 뭐 60년대 중산층을 다룬 작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리 씨는 어떤 작품들 생각나세요? 그리고 그런 작품들과 이 작품의 좀 공통점을 강조하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일단은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미장센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집, 그리고 아주 잘 깎인 잔디라든지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되게 크게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옷,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시대적 배경을 되게 넣으려고 많이 했고, 집이라는 공간이 이들에게 주는 게 굉장히 크고 이 집에서 벌어지는 뭔가들이 앞으로 일어나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직감적으로 좀 알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첫 장면부터. 그래서 저는 되게 비슷한 영화로는 이상하게 헬프가 떠오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시카 차스테인도 네. 주연한 네. 그것도 똑같이 집에서 흑인 가정부가 있었던 어떤 사이의 일들이잖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그때의 복장들이나 뭐 그때의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정말 잘 쓰지 않는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초록색 같은 것들이 집안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니면 벽지가 그렇게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볼 때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확실히 그 시대의 배경의 영화를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이 살아오는 방식이나 성격을 알게 모르게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집은 사실 구조도 좀 비슷해 보이고, 그렇죠. 거의 한 개의 집을 데칼코마니로 나눠놓은 것처럼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의 성격대로 어떤 꾸밈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초반에 이 캐릭터들의 성격을 좀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0년대 미국 교회, 비밀과 거짓말 이런 게 더해지면 정말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결혼과 출산이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그 모든 여성이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사료에 좀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1950년대, 60년대 미국 가정의 여성이라고 하면 그 남편이 정말 벌어오는 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막 그때 광고나 커머셜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막 예쁜 집에 막 예쁜 살림에 뭐 세탁기 광고, 뭐 세제 광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빵이랑 쿠키를 꼭 구워야 하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결혼과 출산으로 완성되는 좀 완벽해 보이는 삶이 그 시대의 문화권에
여러 가지로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흥미롭냐면 항상 그 안정성 아래 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으로는 샘 맨더스 감독의 레볼루셔너리 로드 같은 작품이 생각이 저도 나는데요. 방금 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이게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인 가치들이라는 것을 이 시대의 영화들이 항상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완벽함이라는 가정의 이면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미국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그 2층 집이 즐비한 그 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때가 중요한 이유는 대공황과 전쟁 이후에 중산층의 거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교회 지역의 이면의 불행을 살펴보는 것은 창작자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완벽한 겉모습을 유지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게 집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든 강박적으로 치우고 감추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렇죠. 있겠죠. 본인에게 컴플렉스가 될 만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걷어치워야만 사실 완벽한 무언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검소하다, 뭐 깔끔하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길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의 배경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시대와 그리고 적합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원작이 프랑스판이어가지고 읽어보지 않아서 어떤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서 배경은 1960년대로 옮겨온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작품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할 때는 그만한 선택의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왜일까를 역으로 추적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저는 또 한 집에서 살았던 그 여러 시대 여성 이야기를 다뤘던 왓챠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던 와이오먼 킬이라는 시리즈도 너무 굉장히 재밌죠. 많이 네.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두 여성의 거침없는 말하자면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예전에 그 유행했던 죽어야 사는 여자 같은 것도 생각이 네. 나게 됐어요. 극강의 판타지 코미디로 풀리면 이제 거기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여자 둘이 메인에 서는 그 작품을 끌고 가는 힘이 있었던 과거의 작품들도 또 많이 생각하게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집안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과 남편의 시각은 거의 온전히 걷어내져 있어요. 많이 네, 이들이 보여주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이들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걷어내고 앨리스와 셀린에게만 초점을 맞춘 이건 역시 영화의 중요한 선택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본능, 직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개인적으로 예리 씨는 직감이 뛰어난 편이에요? 본능이 어때요? 저는 직감이나 본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눈치는 좀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초반 장면에서 앨리스가 주는 긴장감을 제가 빨리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왜 처음부터 이렇게 불편하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앨리스가 주는 그 불안정한 어떤 느낌이나 분명히 이 여자가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되게 강박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초반에 많이 받아서 더 뭔가 괜찮고 다 편안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되게 불안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 초반에 파악한 앨리스가 보여준 불안한 면이라면 뭐 예를 들어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에서였을까요? 일단 아들이 사라졌을 때 되게 놀라면서 막 아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쿠키를 먹었을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근데 알고 있다. 아이도 안 먹는다.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그랬고 그 심장병을 갖고 있는 이제 어머님의 약을 챙길 때도 같이 술이랑 안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맨 초반에 일단 셀린이 나가는 모습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 되게 그냥 사실 이벤트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뭔가 준비할 때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저 사람이 알까 말까 막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되게 무섭게 쳐다봐요. 처음부터 막 가가지고 막 칼도 꺼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왜 저렇게 집중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이 되게 큰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예민한
예민함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웬만하면 영화가 처음부터 주인공이 칼 숨기는 것부터 시작하진 않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이 영화는 정체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암시를 조금 주는 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엄마들의 본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영화의 영재처럼 그런 게 있다고 믿으시는 쪽이에요? 엄마들의 직감, 엄마들의 본능? 전 너무 다행인 게 그냥 마더스라고 이렇게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본능인 인스팅트가 이제 딱 나오면은 뭔가 다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느껴서 이 영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더스랑 딱 이렇게 깔끔하게 그 두 여인이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는 그 엄마들의 본능이랑 엄마들의 그 육감이랑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글쎄요, 온 신경이 일단은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 안에서 나온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온종일 이 사람이 크면서 모든 형태의 어떤 행동 패턴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면도 있겠고 안 보여주는 면도 있겠고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행동하겠지만 자신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의 패턴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미리 짐작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엄마들의 직감과 뭔가 감은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자녀를 키워보고 낳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게 실제로 나에게 뭐 발휘될까 생길까 이런 궁금증 같은 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품고 내 몸에서 나온 존재라는 데서 오는, 저는 좀 그 어머니들 특유의 기묘한 통제권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있죠. 내가 나왔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무언가를 본능이라고 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는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엄마들의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쎄한 건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너무 데이터죠.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감이나 본능보다는 언급하신 대로 내가 관찰했던 것, 혹은 나의 앞에서만 보여주는 무슨 모습들의 데이터가 쌓인 이 사람만의 어떤 통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지 않는 어떤 일을 불안으로 감지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 본능의 정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낳아준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스를 수 없는 관계라는, 여기서 모든 비극이 다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의 본능이라는 단어 선택 자체도 좀 그 관계에 기이한 어떤 권력 관계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면이 저에게는 조금 있었고요. 이것을 다름 아닌 심리 스릴러로 풀어냈다는 점,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 또 엄마와 다른 엄마와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냈다는 데서도 굉장한 매력이 있는 영화고, 저는 심리 스릴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장르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의 입장에서 그게 매력적인 장르로 느껴진다면 그게 또 어떤 이유일지 더 궁금하고요. 이야기가 탄탄하면은 확실히 스릴러는 아주 매력적인 장르인 것 같아요. 앞과 시작의 끝이 정말 쉴 새 없이 달려가는 느낌이 스릴러에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장르보다도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묘사한다는 게, 사람의 심리는 진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이런 거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계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받고 있을 때 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나 왜 이렇게 숨이 찬 거야?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영화 볼 때. 그래서 스릴러가 주는 게 참 재밌구나. 이 장르 되게 매력적인 장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심리 스릴러가 어떤 면에서는 멜로 같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핵심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저는 배우의 매력에 온전히 기대어가는 몇 안 되는 장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멜로 영화도 저는 기본적으로 배우 발굴하기가 되게 좋은 포맷의 장르라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감정을 그렇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경험이 인생에도 별로 없고 작품에도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나 큰 화면에서 동공이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들여다보는 건 정말 감정을 연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경로를 따라가는 경험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웬만하면 멜로 아니면 심리 스릴러에서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신인 배우가 등장했는데 그 신인 배우가 연기로 굉장한 찬사를 얻고 스타로 발돋움하는 경계는 항상 심리 스릴러, 멜로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그건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기 그만큼 좋은 장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배우가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다른 장르라면 물론 배우는 빠져서는 안 되는 작품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본인이 사실 어떤 시스템의 부품처럼 연기해야 되는 작품도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연기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이 조금 더 만들어주고 배우가 그 안에서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는 듯한 방식으로 연기해야 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심리 스릴러는 배우가 움직이고 나머지 것들을 좀 따라가는 그쵸. 구조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를 보여주기에 가장 최적의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흥미롭고 이 영화처럼 단순한 세팅인 경우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집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학교랑 병원 정도 등장했나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영화에 깔린 음악과 뭔가 어, 그래, 깔린 음악만 바뀌어도 멜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지독한 멜로. 네. 그럴 수도 있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멜로는 저는 경험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멜로 드라마, 그래서 심리 드라마 그 맞붙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특히 여기서 이 앨리스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이를 낳고 자기가 떨어뜨릴까봐 한 달은 앉지도 못했다는 얘기를 중간에 하잖아요. 근데 그때 셀린이 전혀 다른 거야. 난 내 자식을 안 보고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느꼈던 죄책감이라는 거. 그게 예쁜 집과 아주 화목해 보이는 가정 안에 다 눌러놓고 있었지만 결국엔 그게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자식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영화는 어머니라는 아주 특수한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의 감정에 집중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촬영 즈음에 애니저이가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7살, 하나는 3살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촬영을 안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코로나 기간 영향을 받아서 촬영이 조금 미뤄진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영화 속에서 죽는 내 아들과 실제 내 아들이 비슷한 또래가 됐을 때 촬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애네저이가 그게 정말 최악의 공포였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묘사하는 건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악몽의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네저이가 말하기를 최악의 두려움을 이 작품이 건드렸고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에서 거의 하차할 뻔했다는 얘기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과 관련된 어머니들의 죄책감과 공포가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이 영화가 탐색하는 기능을 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으니까 되게 무섭게 느껴져요. 자기와 밀접한 것일수록 연기할 때 떨어뜨려 생각하기가 어렵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어렵고 아마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을 거고 순간 자신의 아이를 볼 때 다른 이상한 감정이 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앨리스가 조금 불안한 걸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네. 본인이 그걸 좀 감지했다고 했는데 이 둘의 관계에서도 좀 묘한 불편함이 감지가 되던가요? 사건 발생 이전에도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앨리스는 어쨌건 사회에서 본인의 일을 커리어를 계속 엄청나게 쌓았던 여성인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신여성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린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앨리스의 모습을 좀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해서 둘이 더 친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앨리스는 그렇게 뭔가 자신의 일을 이제 놓고 아이만 바라보고 아주 많은 음식도 되게 잘하고 가정을 잘 꾸리는 셀린을 보면서 아,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더 하는 여성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간극이 분명히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서로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에는 묘하게 서로를 무시하는 것 같은, 네네. 혹은 너의 삶보다 이 삶이 맞아, 음. 이렇게 살아야 되는 너의 그 생각을 안 하니? 라는 그 되게 은연중에 이상한 그 서로의 빠직빠직 같은 거림이 있죠. 대사로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의중은 알 수 없으나 셀린이 이전에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니 그때보다 뭐 지금의 삶에 만족할 거야 라고 이 사람의 상태를 멋대로 진단을 해버린다던가,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되게 묘하게 계속 뭐 동정하는 척, 아니면은 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척, 이렇게 좀 몰고 가는 면이 앨리스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네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두 여자 사이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기보다 어떤 장르적인 성격을 가져가는 이상 영화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사람 중에서는 그러면 앨리스의 조금 더 시선을 따라가면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셀린의 시선이요? 저는 첫 번째 봤을 때는 앨리스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봤고요. 두 번째는 셀린을 더 중점적으로 봤는 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셀린의 표정의 변화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분명히 그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앨리스를 대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마음 먹는 부분들을 이렇게 장면에서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놓쳤던 얼굴들을 조금 이렇게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요. 저는 이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영화가 미스터리를 만드는 방식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앨리스가 고백을 하잖아요. 어릴 적 부모님과 교통사고가 있었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굉장히 힘들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망상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일정 기간 받아야 했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얘기를 남들한테 하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해요. 뭐 정신적인 진료로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 됐다곤 하지만 시대가 1960년대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납작하게 얘기해서 나 정신병원 갔다 왔어 라는 얘기를 이웃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얘기하는 사람의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대 배경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근데 그렇게 망상이라는 정신적인 질환의 전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지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셀린이 거기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혹은 감정적으로 동요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앨리스가 이 고백을 하는 건 감독이 주인공으로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망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할수 그러면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 다 착각하게. 그렇죠. 하는 게 다 망상이겠네라는 트릭을 한번 거기서 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쓴 트릭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셀린의 억울한 상황을 따라가면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억울한 상황이겠구나, 이런 상황이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양쪽에 다 키를 쥐어주는 방식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초반에는 앨리스의 시선에서 관찰되는 셀린을 따라가는 듯 했다가 앨리스를 관객 역시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셀린의 진짜 목적과 진위를 밝히는 산막 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막이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파묘가 화제가 됐던 이유가 그게 중간에 분위기가 한번 바뀌기 때문이잖아요. 크게 바뀌어요. 사실은 마더스가 굉장히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고 파묘 같은 방식은 거의 안 쓰는 방식이에요. 그쵸. 중간에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방식이.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클래식한 스토리라인과 스토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태호의 생일 파티를 잠깐 생각해보면 그 탈머니가 셀린한테 너무 못된 말을 하잖아요. 애한테 몹쓸 짓이고 적절치 까만색 않다는. 옷을 입고 왔을까? 누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를 잃은 엄마인데 그리고 남의 생일 파티라고 막 청천연색 입고 가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 애도의 기간이잖아요. 물론 청천연색까지는 아니어도 가말 검정색은 좀, 저는 이게
그 와중에 너무 더 튀어가지고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 이러면서 봤었던 장면이. 저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말을 아무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아이를 잃은 엄마가 와 있고 그러면 이 엄마에게는 애도의 기간일 텐데 남의 생일 파티 망치는데 뭐 하는 짓이란 말을 돌려서 한 거잖아요, 이 할머니는. 그래서 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하필이면 한 시어머니가 쓰러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셀린이 가져다 준 차가 문제였나? 차에 뭘 탔나? 뭐 이런 식의 의심을 또 관객들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부검 결과로는 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서 또 한 번의 트릭이 들어갑니다. 아, 역시 망상이었어. 역시 셀린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다시 확 뒤집어버리는 게 이 영화가 가진 굉장한 반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장면이 있나요? 저도 셀린의 생일 파티가 초반에 나왔던 것과 뒤에 이제 태호의 생일 파티가 이제 후반에 나왔던 것, 그리고 씬마다 집이 보여지고 집의 구조들이 보여지고 오히려 그런 미장센들이 저한테 눈에 더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도 훨씬 셀린의 집 주방이 뭔가 더 뭐가 많고 더 뭔가 풍성한 느낌이었고 앨리스의 주방은 굉장히 단촐하고 심지어 아이가 음식을 달라고 해야지만 엄마가 정신 차리고 음식을 주고 막 이렇게 되는 모습들도 재밌었고 그래서 비슷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들도 거기서 되게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의상이 재밌었어요. 그 셀린이 입은 옷들은 대부분 푸른 계열이어가지고 잔잔한 느낌? 호수 같은 느낌? 아니면 평온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옷들이었고 반대로 앨리스가 입은 옷들은 조금 컬러가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레몬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뭔가 더 예민하고 시큼하고 뭔가 시리고 막 이런 느낌을 들게 개인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재밌다고 느꼈어요. 의상하니까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파란색은 저는 누가 입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색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색의 채도나 명도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셀린이 이걸 입었을 때는 굉장히 잔잔하고 제 클리 케네디의 분위기가 나고 네.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면 청천연색을 입다가 나중에 앨리스가 몇 번의 파란색을 입거든요. 근데 또 파란색은 우리가 기억하는 강렬한 블루, 그러니까 우울의 색감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또 이 사람이 입으니까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의상은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중요하게 세 장면 정도를 저는 언급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아이가 죽은 장면을 대체 영화가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죽은 장면을 담는 것. 게다가 그것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어린 아이일 경우에 카메라가 어떤 선택을 취하는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맥스를 안고 있는 셀린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거기 막 다가가는 앨리스의 모습으로 이 사고가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온도가 저한테 엄청나게 다가왔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도 크게 소리로 지르지 않고 물론 달려갈 때에 셀린은 굉장한 소리를 질렀지만 그 안고 있고 마치 잠든 아이를 재우는 어머니처럼 그 장면을 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의 선택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인상을 첫 번째로 받은 장면이었고 두 번째로는 장례식 장면인데 물론 여기 토끼 인형을 둘러싼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베일 사이로 보이는 그 큰 눈을 보는데 나는 저 눈을 못 의심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눈이 너무 이글이글하고 너무 막 분노랑 슬픔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보통 배우들이 눈알 연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짝으로도 물론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눈알로도 연기를 하는데 와 저거 눈알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눈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받아서 그 장면에서 저는 셀린에게 마음을 확 기우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일부러 베일로 가린 눈을 집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고 세 번째로는 이건 장르적으로 재밌었던 건데 전 지하실 서스펜스가 되게 재밌었어요.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들키지 않을 거예요. 들키지 않을 거고 뭔가 흔들리는 뭐 전등을 보거나 뭘로든 눈치를 챌 거라는 거 우린 다 알아요. 근데 그 장면을 얼마나 스릴 있게 직조해내는가 숨을 못 네, 쉬겠어. 어떻게 연출을 내는가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게 재밌는 이유는 이 장면이 되게 기대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이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감추어둔 무언가가 그 아래 진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들킬 뻔했지만 이 사람을 들키지 않는 그 아슬아슬한 서스펜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거는 이 영화를 통틀어서 되게 유례없이 장르적인 성격에 엄청나게 충실하려고 들어간 장면처럼 생각이 드는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고, 무엇보다 이 영화의 키워드를 얘기하려면 이 두 배우들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쌍둥이 같지만 볼수록 다른 지점을 가지고 있고 배우들의 연기 톤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네 서웨이와 제시카 차스테인이 어떤 연기의 톤을 좀 다르게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두 사람의 연기를 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셀리는 되게 방심하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셀린에게 마음이 기울게, 그리고 셀린의 다정함이 잘 보이게, 그리고 셀린의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적인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있을 그 반전들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했다는 느낌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앨리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이 가진 그 날카로움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렇게 툭툭툭툭 이제 표현해내는 방향들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이 사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사람이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느끼게끔 하고, 이 사람한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만들고, 뭔가 이 사람 편을 못 들게 자꾸 만드는 느낌이 저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연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둘 중에 한 명을 굳이 고르라면 둘 다 너무 훌륭한 연기지만 저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감흥인데, 저는 제시카 차스테인은 온도가 되게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는 뭔가 뜨거운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애네 서웨이는 좀 군불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너무 표현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데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시카 차스테인은 굳이 표현하면 좀 얼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도 적당하게 뭐 본능적으로 감정에 기대어서 눈치고 지나가는 게 별로 없고, 좀 하나하나 씹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런 식의 연기를 선보이는데, 제가 이 방식이 왜 흥미롭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이 배우가 살아남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시카 차스테인이 할리우드에 소개될 초기의 작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트리 오브 라이프나 테이크 쉘터 같은 작품들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굉장한 작가적인 작품들이죠. 여기에서 제시카 차스테인은 훌륭한 작품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상화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시카 차스테인에게 할리우드의 모든 러브콜이 쏟아졌죠. 어떤 역할로?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필하는 역할로. 그게 무조건 다 제시카 차스테인에게 시나리오가 갔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시카 차스테인이 할리우드가 나를 특정 유형으로 캐스팅하려고 고집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다는 시절로 그 시기를 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가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호러인 마마를 선택하거나, 많이 좋아하시는 제로 다크 서치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쫓는 CIA 요원을 연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러면서 특유의 이 얼음장 같고 차갑고 분석적이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배우가 남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내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규정하는 순간 나는 매번 반대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어요. 그 연기의 결과가 지금의 제시카 차스테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 영화 안에서도 제시카 차스테인이 굉장히 송곳 같은 연기를 해요. 저는 그 점이 이 배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캐스팅을 열어둔 채로 뭐 예리 씨 고르세요 이런 상태로 이 스크립트를 받았다면 네. 더 끌리는 역할은 어느 역할이에요? 저도 앨리스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일단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나 변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하는 것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고, 더 연기하기 까다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이 더 있거나 레이어드가 더 있는 사람을 연기하는 게, 그리고 그걸 후반에 알려주지만 이 사람이 그거를 잘 쌓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연기들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반면 남편들의 태도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심하거나 무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되게 자신의 와이프들과 어떤 대화들을 정말 안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셀린이 자신의 남편을 어쨌건 살해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저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처음에는 그 의도가 왜 그런지 몰라서 그냥 뭔가 화가 나서 그랬나 막 이랬는데 그 뒤에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이 옆집에 이제 부부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먼저 죽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했죠. 엄마가 될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쯤은 이런 식으로 남편의 입을 막아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 남편들의 무감함이 사건을 튀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욕망을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남편들이. 저는 굉장히 분개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앨리스가 다시 기자로 일하고 싶다고 할 때 물론 전 앨리스의 남편 대사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게 있어요. 일간지는 너무 압박이 심하지. 제가 일간지에 있어서 압박이 너무 심한 걸 알거든요. 와 맞는 말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교지 같은데 글 쓰는 거 어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프로야구 뛰던 사람한테 사회인 야구 교실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앨리스가 가진 것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어떤 불안함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너무 많은 제약과 반발에 이미 되게 여러 차례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코너로 몰려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그 남편들의 말을 통해 직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셀린의 남편은 어떤가?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이 너무 크겠죠, 당연히. 그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한테 되게 은근히 화살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너무 집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도 책임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비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이게 죄책감이랑 연관이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냐로 가게 되는 건데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도덕적, 사회적 가슴 규칙이 무너지죠. 내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모두를 파괴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극의 대상이 아이인 경우에는 그게 다 어머니한테 간다는 거죠. 마더스에서 맥스에게 생긴 비극으로 두 어머니는 거의 막 초토화가 돼요.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이유로 두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 현장에 없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으니까. 이것은 이성의 커플인 경우, 요즘 동성 커플도 많으니까요. 이성의 커플인 경우에 그 부모 역할의 부담이 결국 어머니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잘 케어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그걸 타고난다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단어인 그 모성 본능, 이것에 대한 신화를 좀 파헤치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크게 보면 들기도 하고요. 책임감이 왜 중요하냐면 책임감은 잘못된 경우에 권력의 문제로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와 아이의 경우에 그게 소유의 형태가 되기 때문인데 소유하려는 욕망은 통제하려는 욕망과 연결이 어떻게든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모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부모의 통제는 안전하다는 환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훌륭하게 어머니의 직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이들에게서도 자식들에게 크고 작은 사고와 비극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매시간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거는 누구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원작에서의 셀리는 이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원작에서는 못 가지 않으면 이상적인 자궁 관리를 하는 캐릭터예요. 아이에게 좋은 자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이의 양육을 이렇게 라벨링으로 세우는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그 중에 10살 이전에 닌텐도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 가족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중반에 닌텐도에 중독된 7세 어린이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통제와 계획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통제로 자랄 수 있는 실험체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성이라 믿는 집착이 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집착까지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죄책감의 사이즈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0시가 넘었네요. 저희가 좀 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예리 씨가 들어오기 전에 마더스 전단에 열심히 사인을 이렇게 갑자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남편 입 막아버리는 셀링처럼 분위기를 막 갑자기 그래서 열심히 사인하셨는데 요새 전단이 또 귀해가지고 이게 되게 맞아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나누고 싶으셨던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던 분은 몇 분 정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선물 드리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아니면 영화에 대한 소감도 좋고. 네, 저기 가운데 줄에 손드신 관객분이 계십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아이와 그 셀린이 막 이렇게 그 바닷가를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의 카메라는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렇게 위아래에 이동이 있는데 이번에 카메라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이 어느 정도 뛰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멈춰서 이제 쭉 그냥 팔로우만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과연 잘 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셀린도 일단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도 아니고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를 기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흔들림과 그리고 그들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 보고 이건 60년대니까 가능한 엔딩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처럼 CCTV가 막 다 있고 그죠? 그건 안 되죠. 이랬으면 물론 중간에 그 셀린이 되게 철두철미하게 장갑 끼고 갑자기 설거지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의 과학수사란 그 정도로 되지 않죠. 그래서 분명히 그거 누가 뽑은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에만 있을 수 있는 결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되게 흥미로운 결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나중에 이게 본인의 패착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되겠지만 이 사람의 인생 안에서 어쨌든 원하는 결과잖아요. 아이를 너무 원했던 엄마인데 부당한 방식으로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소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잠시 동안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었지만 원하는 무언가를 손에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결말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카메라가 따라가길 포기했다는 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쫓을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물론 카메라가 그런 선택으로 그런 움직임을 무브를 보였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응원할 수 없는 마음이 반영된 화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응원을 하겠어요? 이 아이의 삶은 또 얼마나 폐허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결국 행복하지 않은 결말,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채워졌음에도 어딘가 나사가 빠져버린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시카 차스테인이 말한 그 가슴에 구멍이 생기는 마음에 구멍이 생겼다는 그 부분이 전혀 둘 다 채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가 불쌍해요. 애가 어떤 어른으로 자랄지 너무 걱정이 되는. 너무 물론 걱정돼요. 똘똘한 어린이여서 사리분별이 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 남의 집 애까지 걱정하는 그런 영화의 결말이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 에리 씨가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제일 빨리 들으셨던 앞에 두 분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유리 배우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만약에 이 작품에 두 가지 캐릭터가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떤 캐릭터에 좀 더
매력을 느끼시고 연기를 하실 것 같은지 좀 열심히 잘 들어주셨다면서요. 얘기했는데 셀리는 좀 더 이렇게 아니, 그 부분은 잠깐 딴 생각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추가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기에 몰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좀 노력을 하실 개인적인 노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셀린의 더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처음부터 속을 알 수 없는 느낌도 있었고 더 불안정한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불안전함이나 불안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오게끔 계속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본인이 계산된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연기를 구성해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연기하는 게 배우한테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꼭 비슷하게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찾아오기를 바라고요. 네.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들 중에 손 드셨던 관객분 한번 마이크 드릴까요? 앞줄에 계신 관객분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사인 받고 싶어서 아무 소리나 하지 말라고 계속 신신당부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그 영화가 원래 원작이 따로 있고 그리고 다른 프랑스 영화가 있고 요거를 할리우드로 바꾸는 거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독님이 뭔가 스토리나 연출에서 바꾸신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일단 처음에는 아무래도 앨리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약간 과대망상과 악의가 교차한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생각에는 배우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악이었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부분까지가 과대망상이었다고 혹시 뭐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라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작을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찾아본 바에 따르면 원작은 시대 배경도 다르고 일단 인물들의 이름이 다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구체적인 거는 이 네 명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로 조금 더 확대되는 면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정말 둘에 집중하게 만드는 작품이잖아요. 이 구성은 사실 프랑스 영화로 올 때 각색을 취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원작의 영화, 그러니까 벨기에 영화와 이 영화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저는 사실 연출가가 바뀌고 연기하는 배우가 바뀌면 똑같은 스토리여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스토리상에 엄청난 차이는 없지만 연기하는 톤 앤 매너라던가 연령대라던가 연기해내는 방식, 만들어내는 미술의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렇게 원작이 있는 작품들은 이 감독이 무엇을 화면에 보여줄 것인가의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교회, 숨겨진 비밀, 심리적인 스릴 이런 것에 좀 집중한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도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까지 망상이고 어디까지는 망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앨리스의 행동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구분하지는 사실 못하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셀린의 마음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 아이를 죽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를 죽이거나 아니면 아이를 보내고 싶어 똑같이 나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서 다 죽이고 아이를 내가 데려가야지라는 뭔가 이 안에서 분명히 변한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기점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 약통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쓴 또 한 번의 트릭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앨리스의 환상이 되게 분명하다는 걸 영화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앨리스는 본인이 주워서 서랍에 넣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남편의 시보드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앨리스가 기존에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전적을 알려주면서 관객에게 트릭을 주는 또 한 번의 되게 강력한 트릭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네. 와서 열쇠를 따서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가져가서 거기다 정원에 다시 약을 바꿔치기해서 놨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치밀한데 그거는 열쇠를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영화가 주는 굉장히 망상을 둘러싼 여러 트릭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그 남편의 답답한 표정을 보고서 아, 정말로 망상의 어떤
병세가 심각한 사람이구나라는 전 너무 순진한 관객이네요. 그 영화의 상황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이 해석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리 씨의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마무리 지금 저희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손 들어주신 관객분들 아까 더 계셨죠? 질문을 듣지는 못하지만 이분들께 그 전단지를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손 들고 계시면 전단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 사실 제가 여러 번 예리 씨랑 같이 이야기 나눌 때 한 말이지만 본인이 출연하지 않은 작품으로 말 얻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나 감독이나 영화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에서 예리 씨를 높게 삽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항상 관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본인이 출연하지 않은 마더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영화를 이런 식으로 저도 재첩 보면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저는 저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영화를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방향들을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영화를 보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영화를, 다른 영화를 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거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감성과 나의 어떤 에너지 아니면 그때의 상황들에 따라서 이 영화가 되게 달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시점을 지났을 때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정말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전 그게 또 영화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좋은 자리에서 또 뵙게 되길 바라겠고요. 마더스가 아직 개봉 전이죠. 근데 미리 보셨으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자리에서 또 영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